그리고 또 이 영화에는 그 한국 배우들이 많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. 그 뭐 쭉 제가 뭐 한 분씩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약간은 대머리처럼 등에서 이렇게 막 머리로 막 하시는 분이 첸랑이라고 나오는 그분이 김기주 씨고요. 이분 굉장히 쇼브라스 영화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고 또 나중에 눈이 멀게 되는 그 스승의 아들이 또한 그 한롱으로 나온 배우가 이제 남석훈 씨라고 이분도 뭐 13회는 무사 같은 영화에서 출연 많이 하셨고요. 또 초반에 이제 그 우통벗고 싸우는 그 따오밍 나중에 나오죠. 그 따오밍이라고 나오는 그 진봉진 씨인데 며칠 전에 제가 또 충무로 역에 지나가다가 이분 실제로 뵙게 됐는데 지금 잘 계시고요. 그리고 또 얼마나 이렇게 또 한국 배우들이 이렇게 또 출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굴을 좀 알리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는지 그 술집에서 왜 그 첸랑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이겼다고 하는 승전보를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무도관에 뛰어가서 알려주는 분 있잖아요. 딱 그 한 장면만 나오는데 이렇게 굉장히 얼굴도 이렇게 크게 잡아주시고 하잖아요. 그게 홍성중 씨라고 있어요. 근데 이게 한 4분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한국 배우들 이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궁금했었습니다. 제가 한국 사람이죠. 한국 사람이 쇼브라더스의 전속 감독으로 10여 년을 있으면은 어느 때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한국 배우를 많이 기용을 하면은 그 한국 배우들이 동남아시아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 우리 한국 영화가 제작이 돼서 수출을 하면은 그 시장이 바로 한국의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한국 배우를 많이 기용을 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외국에서 살다가 보니까 또 영화나 모든 생활에서 제 말벗이 또 필요했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많이 기용을 했고 뒷받침을 했습니다. 그래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인지 그걸 알고 보면은 그 첸랑이 나중에 약간 그 일본 놈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게 좀 그래서 다시 또 착해져가지고 이렇게 단검 2개를 주면서 이렇게 매복해 있다라는 얘기도 이렇게 넌지시 해줄 때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감동이 컸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그 한몽이 계속 이 영화에서도 가장 악당으로 등장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아버지 손에 이렇게 죽게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 역시도 굉장히 좀 감동이었던 세심한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. 좀 그래서 조금 더 알고 갔을 때 조금 더 감동이 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이제 저는 그 개막식 때 김수영 감독님의 숙사 같은 거 이렇게 어디 뭐 영상 있으면 어디 좀 업데이트 해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그때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만희 감독이 뭐 술을 좀 덜 드시고 오래 살아 계셨으면 그리고 정창환 감독님이 홍콩에 가지 않으시고 계속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셨으면은 유현목과 신상호국이라고 이렇게 두 사람으로 얘기되는 한국 영화계가 더 확장이 됐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. 또 반대로 홍콩에 이제 한 비평가가 썼던 글을 보면은 정창환 감독이 한국으로 가지 않고 사실 50살이라고 하는 나이면은 사실은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실 나이인데 한국으로 가지 않고 뭐 골든 하베스트나 쇼브라더스 혹은 뭐 그 이후에 계속 홍콩에 남아서 더 많은 영화를 만들었으면 홍콩 영화가 무술 영화, 무역, 권금 영화가 더 이렇게 좀 다이나믹하게 좀 발전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한국대로 한국에서 계속 했었으면 또 홍콩에서는 홍콩대로 한국으로 안 갔으면 이런 식으로 참 서로 차지하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이렇게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가운데 2005년이었죠. 칸 영화제 클래식 부문에서 이 죽음의 5손가락이 상영이 됐을 때 소감이나 감회가 굉장히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
제가 이 소식을 들을 때가 코스타리카라고 중남미에 있는 그 나라가 있습니다. 여기는 작은 스위스라는 그런 그 나라인데요. 거기에 가서 제가 이 공예와 음악 이것을 주제로 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현지 답사를 하고 있을 때 연합신문의 김 기자가 국제전화로 알려줘가지고 이 칸에서 클래식 부분에 선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. 사실 제가 코스타리카에 없었으면 아마 칸에 가서 그 영광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그 먼 코스타리카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전화 한 통화로 그리고 칸의 사무국에서 제가 어제 가 있으니까 연락이 안 됐습니다. 안 돼서 제가 직접 참석을 못했고 여러분도 아시지만은 예를 들어서 무진 힘을 들이고 고생을 하면서 정상을 정복했을 때 그 쾌감을 느꼈습니다. 상당히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을 했고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정상을 정복을 했을 때 그 쾌감이라는 거 여러분도 아마 등산을 하시면 늘 겪는 일이지만 바로 그런 기분이었었습니다.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감독님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인 감독 1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전에 그런 사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뭐 해외 생활을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얘기해주는 사람도 아마 없었을 거예요. 예를 들면은 뭐 이런 얘기를 예를 들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차범근이라고 하는 얘가 없다고 가정할 때 박지성이 맨유에 가자마자 첫 경기부터 바로 주전으로 뛰고 첫 경기부터 뭐 데뷔골, 해트트릭 하는 그런 경우랑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때 김수영 감독님이 외제차에 요트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저는 또 홍콩에 계시는 동안 사생활이라 그럴까 여가라고 그럴까 어떻게 하고 지내셨는지도 참 궁금하고 정말 융숭하고 극진한 대접을 받았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어서 그런 가운데 또 고민이나 고충 같은 거 혹은 향수병 같은 것도 있으셨을 것 같고 하여간 홍콩에서의 생활이 좀 많이 궁금했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가장 마음에 와닿는 건 고독입니다. 고독과 향수. 제가 쇼브라더스에서 그야말로 귀족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. 그렇게 하고 감독료라는 것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감독료를 받았고 그리고 제 작품에서 위행 수입의 2%를 받을 정도로 우대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저에게는 아무 약이 안 됐던 겁니다. 제가 촬영을 하다가 우리나라 국적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 보면은 가슴이 뭉클해요. 그렇게 하고 교민회에서 국경일날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을 흘렸어요. 그래서 역시 내 몸에는 한국의 피가 흐르고 있었구나. 그게 아까도 말했지만은 암만 내가 좋은 대우를 받고 거기에서 귀족 생활 같은 이 스튜디오에서의 이 대우를 뒷받침을 했지만은 저에게는 가장 아팠던 것은 고독 그리고
마음을 열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없었던 거, 그겁니다. 항상 저는 여러분도 아다시피 아웃사이더로 생활을 해왔죠. 그래서 제가 늘 이런 여러분을 위해서 이 나이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저같이 이런 생활을 겪어본 사람이라 아마 그 심정을 이해할 겁니다. 죄송합니다. 사실 지금은 그 홍콩이 이제 그 책나코 공항이라고 이제 란타선에 뚝 떨어져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카이타 공항이라고 홍콩 도심 구경관도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도심 촬영을 할 때나 혹은 뭐 야산에서 촬영을 할 때나 이 비행기들이 계속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걸 아마 다 보셨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때 또 국적기를 보셨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고, 뭐 제가 그때는 이렇게 성룡 뭐 다른 뭐 사람들 인터뷰를 봐도 그 산에서 찍고 있는데 이제 산에서 이제 비행기가 되게 자주 지나가기 때문에 한참 막 그 청나라 옷 입고 막 싸우고 있는데 이제 막 비행기가 지나가고 이런 그 피하느라고 되게 애먹었다 그런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말씀하신 그 강교에서 그 말씀하시니까 좀 그 풍경이 어땠을지가 조금 짐작이 갑니다.